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만점을 향한 만점을 목표로 하는 이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를 보충하면 100%가 되는 겁니다. 제가 98%는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 만들어서 당당한 공무원, 당당한 행정사, 그 다음에 행정법 관련, 행정학 관련 분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출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바로 체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체제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체제 이론. 요겁니다. 체제론적 접근인데요. 체제론적 접근입니다. 이렇게. 체제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행태론 공부했고 생태론 공부했죠. 행태론은 공무원들의 어떤 그룹의 행위다. 그 다음에 생태론은 환경이 중요하다. 행정이라는 것은 환경과 서로 불가분적 관계다 이 얘기죠. 살아있는 어떤 실체다 이 얘기가 바로 생태론이에요. 요거 끝나고 이제 체제론을 공부하는데, 자, 체제는 뭐냐? 행정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재밌죠? 행정이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시스템, 어떤 구조적, 어떤 구조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어떤 사회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현상 요거에 대해서만 포커스 맞췄는데, 체제로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자연현상도 되고 그 다음에 사회현상, 정부, 사회 모든 것이 다 같이 돌아간다. 자연현상, 사회현상,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인간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어떤 체제를 형성해서 골격을 형성해서 나간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체제론이 되겠습니다. 베르탈람피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강조했습니다. 베르탈람피. 뭐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강조했고, 베르탈람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과학적, 그 다음에 경험적,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거. 그래서 스탠다드가 바로 과학과 경험이에요. 과학과 경험.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체제를 형성해서, 여러분들 뭐 롯데 빌딩 보셨잖아요. 우리나라가 63빌딩, 옛날에는 63빌딩 말고 31빌딩이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도 겪고, 그 다음에 일제 치하도 겪고,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31빌딩이 딱 들어선 겁니다. 31층짜리잖아요. 다 놀랬죠. 물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다 100층 넘어갔죠.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데는 벌써 100층이 넘어갔었어요. 그 당시부터. 근데 한국에 31층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31층 어떻게 올리냐 이게 고민이었죠. 바람도 불고 뭐 지대도 흔들리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그렇죠. 설계 도면을 잘 형성해서 어떤 뭐 지진이라든가 그다음 바람, 풍향이라든가 이거에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행정도 어떤 체제를 구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본 것이 바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조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직. 자, 조직. 첫 번째가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만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법과 제도가 있어야죠. 주로 제도적 측면, 법이죠. 법과 제도는 불가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잘 섞어가지고 시멘트와 물을 섞어야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제도 만들려면 교육제도다 그러면 뭐 교육법도 있겠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섞는 거죠. 그걸 제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라고 하죠. 방식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때는 어떤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계통입니다. 계통. 예를 들어서 뭐 식물도 분류할 때, 체계를 잡을 때 뭐 어떤 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속이 있고, 어떤 목이 있고, 그죠? 이렇게 따지듯이 행정도 그렇게 따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체제론에 상당히 중요한 학자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에스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이먼도 공부했고 프레드릭슨도 공부했잖아요. 행정학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학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장했는가? 윌슨이냐, 그죠? 왈도냐, 프레드릭슨이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S만의 정치 체제론도 있습니다. 투입과 산출 모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정치도 이런 거예요. 이 투입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입을 통해서 산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건데, 자, 투입을 했는데 산출이 좋아요. 그럼 재투자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 삼성 같은 경우 현대와 삼성이 이제 경쟁을 했어요. 사실 삼성이 더 우선 앞서갔었는데 1960년대, 70년대 넘으면서 현대가 더 앞서갔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 같은 경우는 재투자를 좀 안 했습니다. 근데 삼성은 재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삼성에서 문제됐던 게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혈액암 같은 거 많이 발생하고 소송도 막 그랬는데 나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좋은 측면에서는 재투자를 좀 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정치도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이 이제 발전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폐쇄 체제, 개방 체제, 통상 체제 여러 가지 체제가 있어요. 체제도 폐쇄 체제 바로 북한 같은 경우죠. 북한은 철의 장막, 주계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쪽에서 뭡니까 북한에 뭡니까 이거 뿌리는 거 있죠. 남쪽에 이제 넘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체제가 나쁘다, 남한 체제 좋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체제론이에요. 자, 폐쇄 체제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개방 체제로 볼 수 있어요. 토시 말 한마디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말도 조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 체제이기 때문에 인터넷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체제 이론에서 우리 강조하는 것은 폐쇄 체제가 아니라 개방 체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한 것은 개방 체제예요. 개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픈된 어떤 체제다.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체제의 기능이 있는데요. AGIL이라고 합니다. AGIL.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레이턴트랍니다. 레이턴트의 잠재성입니다. 그런 걸 또 강조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답테이션이라고 하죠. 바로 적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goal attain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 중요하죠. integration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체제에서는. 자, 우리가 자유민주적 체제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국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체제가 조직이라든가 제품 제도 다 있지만 이게 어떤 박스 속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암흑상자라고 그래. 암흑상자. 행정학은요 이런 용어가 잘 출제됩니다. 암흑상자.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한 박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미로를 걷는 것 같다. 이게 바로 체제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체제론은 동태적이에요. 항상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엔트로피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동일성을 뜻합니다. 부정적 엔트로피.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난번에 했던 거 다음으로 우리가 또 자, 지금 체제론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이먼의 행태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태론의 문제점은 뭐냐면 현실 반응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정책 지향성 이게 결여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 말고 이제 반실증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실증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은 실증주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실질적으로 증거되는 거, 실증주의죠. 자, 실증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니죠. 행복이랄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반실증주의예요. 이거 이제 반하는 건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행정학 만점 맞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핵심 정리가 되는 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냥 하루에 조금씩 풀어가지고 한 600문제만 딱 풀으세요. 완벽하게. 그럼 어떤 문제도 다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법은 실전법이 중요하지만 행정학은 옛날부터 나와 있는 문제 바로 요 문제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학은 이 옛날 나왔던 문제를 살짝 바꿔요. 거의 100%가. 아시겠죠? 그런 걸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실증주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자, 이 행정이라든가 사회현상은 말이죠. 반드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현상과 다르다. 자연현상은 어떻습니까? 생로병사, 그죠? 항상, 상이 있으면은 사가 있다. 이게 바로 자연현상이잖아요. 법도 자연법도 있고, 보통법. 이런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실증주의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이념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생각할 게 이제 슈츠 이런 사람이 강조했던 현상학적 방법이 또 있어요. 현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현상학. 상당히 철학적이죠. 현상학적 방문이 있는데 이것은 자 겉으로 보이는 면만 보지 말고 그 본질적인 요소를 보라는 그런 행정학적 이론이에요. 본질이 중요하다. 이걸 본 것이 바로 현상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옛날에 사람은 어떻게 돼 있을까? 사람은 물로 돼 있다, 또는 피로 돼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현상학에서 뭐냐면 사람의 본질을 이 심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본질적, 그 다음에 근본적인 걸 보겠다 이런 얘기죠. 일종의 우리의 이제 이황 사상 뭐 이런 거죠. 이황 이율곡 사상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측면이에요. 자, 이것도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본질이 뭐냐 이걸 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본질은 변했을까? 안 변했죠? 바로 불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성격이 있죠. 철학은 뭡니까? 사람의 본질, 어떤 생물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학적 방법은 컨스트럭티즘이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구성주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즉 뭐냐면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감각과 느낌이라는 어떤 이 구성으로 돼 있다. 사람하고 예를 들어 자연현상하고 차이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생로병사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이 구성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질,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 세계를 중시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화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것이 지금 이 행정학의 어떤 기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실증주의, 반실증주의, 현상학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판이론이에요. 요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비판이론. 이 비판이론은 뭐냐면 하버마스, 자 사람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버마스라든가 이런 사람,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그래요. 독일에 보면은 물론 뭐 베를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프랑크푸르트라는 데가 유명해요. 거기에는 뭐 조그만 대학도 많고 이 학파에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버마스가 여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은 비판론이 가장 강조, 이때부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비판론은 자,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적 측면에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자, 행정은 이거를 탈피시켜주는 것이다. 즉 해방시키는 것이 행정으로 봤어요. 해방. 자, 비판이론은 사람이 어떤 프레임에서 갇혀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하버마스 등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 해방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가치를 비판했습니다. 가치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인간이 자유롭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해방 이런 걸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버마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담론입니다. 담론.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담론. 이 담론인데요. 이 담론은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어떤 모닥불을 가운데 펴놓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쟁하고 비판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논쟁, 이것을 담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실 담론이라는 게 외국 이론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사랑방 이론 했습니다만 사랑방에 모여서 자, 앞으로 마을의 경조사라든가 대소사를 논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논하듯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담론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합해서 자기가 의사를 소통할 때 하는 이론이 바로 담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담론의 기조는 뭐냐? 시민사회 네트워크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네트워크 이론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공선택이론,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공공의 문제. 공공선택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행정적 측면, 공익이잖아요. 공익적 측면인데 요거를 경제학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경제학. 자, 이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국가가 행정을 통해서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수요자인 국민이 이걸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선택하겠습니까? 고품질, 그죠? 가격은 낮고 고품질을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뭐냐면 이런 공공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이제 공공선택이론이라고 해요. 공공선택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은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그러면은 일반 국민을 어떤 입장에서 봤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입장? 자, 국민을 말이죠. 국민을 합리적 판단의 주체로 봤습니다. 판단의 주체로 봤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리적 판단. 국민을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공공선택이론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즉 경제학적 측면에서 행정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동안 정치가 앞섰고 그 다음에 행정이 앞섰는데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공공선택이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공공선택이론이 왜 나왔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했었잖아요. 정부가 케인즈의 경제학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커졌어요. 근데 문제가 많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부실한 이 상품만 잔뜩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볼 때는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 또 뭡니까? 이 적극적 행정국가가 너무 방만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실패.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 실패를 거울 삼았다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고자. 왜 정부가 실패했을까? 고품질의 행정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서비스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공공 서비스로 막 이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국가나 공무원들이 서비스의 주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당신 안 돼. 교도소 가. 그럼 교도소 가야죠. 촛불 들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뭘 들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촛불이 아니라 다음에는 뭘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촛불은 아니고 방망이 들 수도 있어요. 뭘 들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한국은. 자, 세계에서 민주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일본도 민주국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그죠? 전제국가예요. 전제 민주국가를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천왕이라고 자기들은 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1960년대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캐넌과 툴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람을 좀 조심해 주세요. 부캐넌과 툴락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일반적 행정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야. 물건을 만들면은 합리적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 즉 선택할 받게끔 물건을 잘 만들어야 돼. 이런 입장이 바로 공공선택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 강조했냐면 1960년대 부캐넌, 중요합니다. 부캐넌. 그 다음에 툴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버지니아 학파예요. 미국에 보면 저 버지니아주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버지니아주의 주립대학 교수들입니다. 자, 시카고
옛날에 저 보면 오데오 주변에 시카고가 있잖아요. 시카고가 사실 뉴요크 다음으로 컸던 동네인데 지금 저 LA 쪽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시카고 학파가 상당히 유명했었어요. 물론 뭐 지금 LA 쪽이니까 뉴욕이라든가 있죠. 보스턴 쪽에 뭐 여러 가지 대학 많지 않습니까? 그쪽 출신들이 잘 했는데 지금은 뭐 평준화됐죠.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오스트롬이 있습니다. 오스트롬이 미국 행정의 어떤 지적 위기란 책을 써요. 1973년도. 자, 미국 행정이 문제가 발생했다.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미국의 주가 50개잖아요. 50개 주다 보니까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 달라요. 그리고 상당히 넓습니다. 워싱턴에서 막 찍어내는 행정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즉, 각 주마다 다 다른 어떤 수요자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어떤 물건도 만들어내고 행정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일종의 이 연방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다. 연방국가의 어떤 시스템, 이걸 중요하고, 즉,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걸 자꾸 강조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트롬이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론적 특징은 뭐냐면, 공공선택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이 개체주의고요. 환원주의입니다. 잘하는 그 행정은 다시 또 한 번 맡겨주는 거죠. 당신 잘해? 그럼 또 맡겨주는. 계속 이걸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또 합리적이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기주의적 관점이다. 자, 이기주의가 사실은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기주의는 나쁜 개념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나를 위하는 주의죠. 이것처럼 좋은 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타주의, 남을 위한 주의죠. 이것처럼 나쁜 주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타주의는 내 마음도 수련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생각도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이건 뭐 허무한 거죠. 바로 이기주의적 관점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제학의 입장인데요. 귀납법적 입장이 아니고 연역법적 입장에서 접근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바텀업 시스템이 있고, 그죠? 바텀업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역적 시스템은 뭐냐면 결론을 이미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갑돌이도 죽었다. 그 다음에 뭐 갑순이도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귀납적 방법은 그게 아니죠. 갑순이 죽고 그 다음에 갑돌이 죽었다. 그 다음에 옆 동네 아저씨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이게 귀납법 아니겠습니까? 연역적 방법은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자, 공공선택, 행정은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바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서 강론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공선택이론은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제도학파 공부했었죠. 어떤 제도주의와 결론이 이제 우리가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공공선택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투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권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투표로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투표를 해가지고 너 싫어 나가 이거죠. 너 깜빵 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결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갑니다. 이 만장일치 개념이 일종의 물론 뭐 반대 개념도 있겠지만 과반수 이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수 득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되냐면요. 투표의 역설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투표의 순환 이런 게 있는데요. 자, 미국의 지금 스포일 시스템에서는 어떻습니까? 투표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기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투표의 역설이 됩니다. 즉 투표에서 많이 표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거에 당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이거죠.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 국민의 의사다. 이것도 문제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1등이 34%, 30 몇 프로, 그죠? 2등이 24%, 3등이 21% 이랬잖아요. 그죠? 4등이 6%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대통령이 얻은 것은 30%잖아요. 30%좀 넘는 거라면 나머지는 뭡니까? 반대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만장일치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외부의 어떤 생각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걸 외부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재미난 그림인데요. 자, 제가 간단히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쪽이 이제 비용입니다. 코스트고 이쪽에 이제 얼마나 일치도,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요건 총비용입니다. 토탈 코스트입니다. 총비용이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있어요. 의사결정비용입니다. 의사결정비용.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는 거 있죠. 우변으로 이제 치우친 거. 이것은 외부비용입니다. 외부비용. 이렇게 돼요. 자, 어떤 집단이 있을 때 만장일치로 갔단 말이에요. 만장일치로 가게 되면 외부비용이 필요 있어요? 100명이 자, 우리끼리 이쪽으로 나가자. 그러면 외부한테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외부비용 0입니다. 0. 0이죠. 거의 0으로 가는 거고 만장일치가 안 됐어요. 그럼 어때요? 자, 여러분들 국민의힘 같은 데기도 마찬가지죠. 만장일치 안 되니까 김종인이라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꾸 안 돼요. 그럼 바깥에서 의견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외부 비용이 자 만장일치로 갔을 때는 외부 비용이 거의 없죠. 근데 만장일치가 아니고 점점 이게 예를 들어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럼 비용 코스트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자문료가 엄청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이죠. 자, 그러면은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요거와 요걸 결합한 것이 여기로 가고 요거와 요거 제일 낫죠. 요렇게 가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림 이번 시간에 시험 문제입니다. 비용과 외부 비용, 그 다음에 의사결정 비용, 의사결정과 요 관계, 요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그림을 꼭 보시고 그림이 또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 특히 이제 포인트는 외부 비용이 가장 낮을 때는 언제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언제입니까? 만장일치시. 만장일치시에는 외부에다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한국이 완전하게 똘똘 뭉쳤다. 그럼 어때요?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부 비용 들어갈 필요 없죠. 이 만장일치 됐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 비용 지금 얼마입니까? 1억 달러죠. 1억 달러 얼마예요? 1조가 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군 주둔 비용이 1조 한 3천억쯤 돼요. 이걸 2배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난지원금 97조가 나갔는데 그죠? 엄청난 거예요. 97조면 거의 우리 예산의 5분의 1이 나간 거예요. 휘청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미군 주둔 비용 대야죠. 왜 그러냐? 바로 요거죠. 여기죠. 즉 뭐냐면 이 내부에서 만장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외부에 지출한 비용이 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예산 결정 분석 이론이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니스카렌의 예산 극대화 모형. 요거 시험 나온다고 그랬죠. 자, 없어도 되는 어떤 직원을 자꾸 만들어요. 부장 밑에 과장이면 되는데 중간에 부부장 이런 식으로 검사들도 그렇죠. 부장 검사 바로 밑에 그냥 평검사 하면 되지 무슨 부부장 검사예요. 여러분들 부부장 검사 몇 살이면 할 것 같아요? 50 넘어야 돼요. 부장 검사 몇 살이에요? 그것도 50 넘죠. 그럼 검찰총장 몇 살입니까? 검찰총장도 이번에 김아무개 그죠? 김호수 50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부장 검사하면 별로 직급은 낮은 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총장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경찰총장도 마찬가지죠. 경찰총장 56세. 그죠? 바로 군무원 사람 밑에 사람이 딱 있는데 이 사람도 나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적체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이거 니스카넨의 바로 예산 극대화 모형이다. 물론 파킨슨의 법칙과 똑같아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규제와 이제 지대 추구로 인데 바로 이제 투락이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행정의 이제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것은 윌슨, 그다음 윌슨을 비판한 오스트롬 이게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 정부가 왜 실패했을까? 얘기죠. 이거는 서열화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왜 서열화 자꾸 하니까 서열화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실 때는 나올 곳은 60군데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